무역 창업을 생각 중인 A씨는 고민이 많다. 잘못 발을 디뎠다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다행히 지인의 소개로 무역 창업의 전문가라는 B씨를 만나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을 풀어보기로 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창업을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무엇이 제일 걱정되나요? 실패할까 봐요. 주변에서 창업했다가 잘못된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어떤 업종이든지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무역은 어떤가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무역 창업의 경우에도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죠? 우선 무역 창업으로 성공하려면 아이템과 거래처를 잡아야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템과 거래처는 널려 있지만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과 거래처라면 이미 다른 업체에서 선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후발주자로서 무역 창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업체가 선점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거래처를 빼앗거나 아니면 새로 개발되는 아이템이나 거래처와 관계를 맺어야지요. 둘 다 쉽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역 창업에서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아이템이나 거래처를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노력해도 끝내 아이템이나 거래처를 찾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미래가 불확실하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감내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거나 당장 생계를 꾸려 나가기가 힘든 경우라면 무역 창업을 제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역 창업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개인 차이도 크고 분명한 것은 아무런 연구도 없이 시작해서 첫 수입을 올리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템이나 거래처를 개발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무역 거래의 특성상 오더가 마무리되어서 실제로 수입이 발생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지연될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무역 창업의 문제점은 없나요? 외국과의 거래다 보니 무역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럼 무역 창업의 좋은 점은 뭔가요? 일단 창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별다른 규제도 없고 제조나 유통을 겸하지 않고 순수하게 무역만 할 경우 큰 자본이 필요하지도 않지요. 뿐만 아니라 일이 잘 안 됐을 때 폐업하는 것도 쉽고요. 무역이라는 것이 국내외 거래처 말고는 특별하게 정리할 것이 없으니까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폐업을 할 수 있지요. 그 밖에 좋은 점은 없나요?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니까 국내 시장만을 상대할 때보다 기회가 많다는 거지요. 국내 거래처럼 인맥이나 혈연, 지연에 얽매일 필요도 없고요.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니까 그만큼 경쟁이 심한 것 아닌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국내 시장만을 상대할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오더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무역의 매력이기도 하지요. 무역으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역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수도 있고 국내외 수출입 업체의 에이전트로 일하고 커미션을 받을 수도 있으며 다른 업체의 무역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자신이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마진을 챙길 수 있지만 자금 부담이 크고 리스크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역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자금 부담도 작고 리스크로부터도 자유롭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수입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금 상황이나 리스크 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 일을 하려면 무역 실무 지식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요? 많이 알수록 좋지만 책에 나오는 모든 무역 실무 지식을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무역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역 일을 하는 사람 중에는 무역의 무자도 모르고 시작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무역 실무를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역 일을 하려면 기본적인 무역 용어나 절차는 알아야지요. 앞서 무역의 무자도 모르고 시작했다고 한 것은 회사원의 경우를 얘기한 겁니다.
회사원이야 무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시작하더라도 선배들에게 배워가면서 일할 수 있지만 창업자의 경우라면 기본적인 무역 실무 지식이 없이는 일을 시작하기가 곤란합니다. 기본적인 무역 실무는 어떻게 배우나요? 사실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무역 용어나 절차는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무역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운송, 보험, 통관 등의 업무는 각각 포어더, 보험회사, 관세사에서 대신 일을 처리해주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되고요. 따라서 가급적 얇고 실무 위주로 쓰여진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은 없나요? 무역왕 김창호라는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체로 쓰여 있어서 무역 초보자들이 무역 실무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역을 하려면 외국어 실력도 있어야 하겠지요. 물론 무역을 하려면 기본적인 외국어 실력은 있어야지요. 하지만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만 무역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고차원적인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처럼 무역 일을 할 때도 수준 높은 외국어를 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해외 거래처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정도의 외국어 실력이 없으면 무역 일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한 팁을 주실 수 있나요? 영어를 우선적으로 공부하시고 회화보다 작문 실력을 기르는데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 같은 제2외국어도 중요하지 않나요? 제2외국어를 하면 좋지만 못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무역일은 상대국이 어디냐와 상관없이 대부분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서류도 영어로 작성하고. 다만 제2외국어를 할 줄 알면 해당 국가의 거래처 인사와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화보다 작문 실력을 기르는데 주력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대부분의 무역 상담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문 이메일을 잘 쓰기 위한 요령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의사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짧고 쉽게 써야 합니다. 아이템은 어떻게 개발하나요? 이 아이템을 선택하는 기준은 각자의 상황이나 무역 중에서도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런 아이템이 없다면 처음부터 어느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아이템을 동시에 취급하면서 시장성이 있는 아이템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이 문제는 그렇게 집중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무역 일을 해보면 처음에 시장성이 있어 보이는 아이템이 별 볼일 없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처음에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던 아이템이 대박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경쟁이 심한 무역 현장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처음부터 한 가지 아이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라면 전문적으로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하는 것이 낫겠지요. 하지만 무역의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외 거래처와의 무역 거래에만 관여하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도 아이템에 대한 기본적인 상품 지식은 있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한 가지 아이템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나 유통을 겸하지 않고 순수한 무역 일만 하는 경우라면 다양한 아이템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해외 거래처는 어떻게 개발하나요? 해외 거래처는 알리바바닷컴과 같은 인터넷 무역 거래 알선 사이트나 무역 전시회 등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처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쟁력이 있는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쟁력이 있는 업체라면 이미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 거래처가 있는 해외 업체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하고 운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해외 업체에서 고정 거래처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고정 거래처와의 독점 계약이 끝날 즈음에 접촉하면 좀 더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처를 개발할 때는 소수의 업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 다수의 업체를 접촉해서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고정 거래처가 있는 해외 거래처와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에서 조금 덜 알려졌거나
새로 시작하는 해외 업체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업체를 개발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업체들을 어떻게 찾나요? 특별한 루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나 전시회 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업체를 처음 접촉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우선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를 밝히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 거래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을 밝히는 정도만 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상대방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후에 거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제안을 받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보다는 아무런 답변이 없거나 이미 거래처가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아 보았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빨리 경쟁력 있는 업체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어떤 업체가 경쟁력이 있고 어떤 업체가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창업 초기에는 가급적 많은 업체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 업체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의해야 하나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과 결제 조건입니다. 가격을 정할 때는 인코텀즈에서 규정한 11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으로 거래할지를 정하고 송금 방식과 신용장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결제 조건으로 정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물건을 언제 어디서 선적하고 포장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무얼 하나요? 합의된 내용을 프로포마 인보이스라는 서식에 명시해서 바이어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바이어가 합의한 결제 방식에 따라 수출 대금을 송금하거나 거래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수출 대금이 송금되거나 신용장이 개설된 다음에 수출자는 무얼 하나요? 계약된 물건을 선적하고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빌어블 레이딩과 같은 선적 서류를 준비해서 직접 또는 은행을 통해서 바이어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입자가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입자의 입장에서 수출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무역 거래에서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 초기에는 가급적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처음부터 거액의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신용을 확인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출자의 경우라면 수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수출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입자의 경우에는 SGS와 같은 검사업체의 선적 전 검사를 맡김으로써 수출자가 의도적으로 계약과 다른 물건을 싣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따르는 위험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수출자의 경우라면 환변동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나 수입자의 경우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으로 해결하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사전에 외환을 확보해 두거나 선물한 거래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환율 변동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역업을 창업하려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어떤 업종을 할 것인지 결제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먼저 수출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전 송금 방식으로 수출한다면 초기 자금이 없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사후 송금 방식으로 물건을 수출하려면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할 때는 어떤가요? 바이어로부터 신용장을 받아서 국내 공급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자기 자본이 없어도 수출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거래은행과 외환 거래 약정을 맺고 담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는 어떤가요? 해외 공급자가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을 수입하기 위한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직접 물건을 파는 경우라면 재고 부담에 따르는 자금도 있어야 합니다. 무역 에이전트는 어떤가요? 무역 에이전트는 자신이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유지 비용 외에는 특별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혼자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별다른 유지 비용이 없이도 무역 에이전트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집안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집에서 일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특히 국내외 거래처와의 연락 업무가 주를 이루는 무역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나요?
수입의 경우라면 물건을 보관해둘 창고도 있어야 하고, 물론 사무실이 있으면 좋지만 집에서 수출입 거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보관해둘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유료 창고를 이용하면 되고요. 어차피 무역 업무의 대부분이 서류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고객을 상대로 직접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일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외적으로 신뢰도 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국내 거래처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집 주소를 사무실 주소로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외적인 이미지가 약화될 수 있음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업 초기에는 별도의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국내 거래처가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집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처음부터 사무실을 구하기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공유 오피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역업을 창업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무역 관련 업종은 모두 자유화되어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무역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이나 상대국에 따라서는 수출입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무역협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품목별 수출입 요령을 통해서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자신이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할 경우라면 업태는 도매, 종목은 무역업 또는 수출업이라고 기재하고 무역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오퍼상 또는 수출주선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종목을 동시에 기재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경우를 대비해서 업태는 도매, 서비스, 종목은 무역, 오퍼상 등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를 집 주소로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간혹 세무서에서 사무실 주소란에 집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나 무역 관련 업종은 집에서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법인이나 개인 중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매출이나 이익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어나면 법인 사업자로 전환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일단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부가세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를 납부한 후 매입할 때 지급한 부가세와 상기하여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는 부가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전년도 수입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나요? 예를 들어 무역으로 100원을 벌었을 때 몇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든지 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르고 회계장부를 기장한 경우와 기장하지 않은 경우도 다르며 법인이냐 개인 사업자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소득 구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도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 별도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금이라는 것이 원래 비용보다 수입이 많을 때만 내는 것이고 비용보다 수입이 많더라도 각종 공제제도에 의거 감면되는 금액이 많아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세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기에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역 에이전트로 일할 경우 커미션은 얼마 정도를 받게 되나요? 커미션 요율은 정해진 원칙이 없지만 통상 오더 금액의 3에서 5% 정도를 받게 됩니다. 커미션 요율은 정해진 원칙이 없지만 통상 오더 금액의 3에서 5% 정도를 받고 원자재와 같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1% 미만으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커미션을 수출자와 수입자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가급적 커미션은 수출자와 수입자 중에서 한쪽에서만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역 에이전트란 수출자와 수입자 중 어느 한쪽의 에이전트로서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에이전트로 일하는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만 커미션을 받아야 해당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권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에이전트로 일하기 위해서는 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직 영업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권을 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에는
독점권을 고집하지 말고 일단 오더를 성사시키고 나서 독점권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독점권이 없는 상태에서 오더를 추진하다가 다른 업체에 뺏기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비록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단 오더 협상을 시작한 에이전트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오더를 상대방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오더에 한해서라도 독점권을 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경험이나 연고도 없이 무역을 시작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무역을 시작해서 언제 첫 소득이 발생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생길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역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내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요. 한마디로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역 창업에 도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무역의 여러 가지 매력 때문이지요. 시작할 때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고 인맥이나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등. 문제는 아무런 경험이나 연구도 없이 무역 창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결은 없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 운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너무 막연하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역이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창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자리를 잡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요? 스스로 판단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무역의 경우 폐업에 따르는 손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작했다가 아니다 싶을 때 그만두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무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이템이나 거래처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해외에 특별한 연고도 없고요. 영어는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외국인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정도는 되고요. 무역 창업을 할까요? 말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창업을 하려고 합니까? 제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이 힘들기도 하거니와 제 주변에서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거나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회사에서 쫓겨난 조기 은퇴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사 생활에 회의감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말하자면 그래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지요. 회사가 전쟁터면 사회는 지옥이라고. 막연히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창업을 했다가 지옥을 맛보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중소기업에라도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무작정 창업을 하는 것보다 나을까요? 그냥 평생 아무런 꿈도 없이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인생이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요. 최종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A씨는 아직도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이쯤에서 상담을 끝내기로 했다. 그래도 B씨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많은 의문이 해소된 것 같았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창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본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했다. B씨의 말대로 어차피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려야 했다. A씨는 이제까지 B씨와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창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